2026년 3월 11일 그리스 라리사시 오후 중반,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 공군기지 근처에 살고 있으며 오랫동안 군용기가 그곳에 착륙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꼬리도 없고 조종사도 보이지 않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내려옵니다. 하나의 날개 형태로 마치 어두운 가오리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거대하며 라리사에 보통 착륙하는 어떤 것과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자신도 모르게 방금 촬영한 것은 미국이 이란 내부에 숨겨진 표적을 찾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 비행기의 이름조차도 확인해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비밀리에 개발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 공군의 장성들조차도 세부 사항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밀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15년 전 미국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만큼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굴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비행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은 미국 본토에 있는 운용 요원으로 종종 비행기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연속으로 공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착륙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약 2만 미터의 고도, 아주 높은 곳을 날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하늘이 이미 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곡선이 보이고 우주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군사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비행기의 항속거리는 2만 킬로미터를 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는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도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는 유명한 B-2 폭격기보다 더 스텔스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22와 F-35 전투기보다도 더 스텔스성이 뛰어납니다. 미국 군용 항공기의 스타들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비행기를 RQ-18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가장 스텔스성이 뛰어난 비행기입니다. 그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단 하나입니다. 적이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지하기지, 밤에 이동하는 수송대 등입니다. 하지만 라리사에서 그날 오후 이후 전 세계 군사 정보기관들이 계속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비행기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행기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2011년 12월의 어느 특정한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을 영원히 바꿔놓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12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의 초비밀 드론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드론의 이름은 RQ-170 센티넬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첨단의 스파이 드론이었습니다. 몇 달 전 오사마 빈라덴의 의신처를 감시했던 것과 같은 모델로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 지도자를 사살한 작전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로 돌아가야 했던 드론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추된 것도 아니었고 어떤 미사일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드론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이란 영토에 착륙했습니다. 며칠 후 이란은 자신들이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전자전 부대가 드론과 미군 기지 간의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 비행기의 GPS 시스템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 기지로 돌아간다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영토로 곧장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그날 밤 이란인들이 사용한 전자전 기술이 사실 러시아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드론은 온전한 상태로 이란인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극비 군사 장비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비행기 반환을 요청해야 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에 대한 상징적인 답변으로 한 이란 기업은 포획된 드론에 장난감 미니어처를 백악관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하는 직접적인 조롱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란 엔지니어들은 드론을 한 조각씩 분해했습니다. 군인들이 역설계라고 부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각 부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들은 세계에 자신들만의 미국산 비행기 복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란 드론들은 그들이 훔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굴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펜타곤 내부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정찰 드론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격추시키거나 포획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심이 맞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따낸 곳은 노스롭 그루먼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전설적인 폭격기 B-2를 만든 바로 그 회사죠. 노스롭 그루먼은 보잉과 로키드 마틴과의 비밀 경쟁에서 승리했고 2008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은 네바다 사막에 위치한 미 공군의 극비기지인 에어리어 51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전설적인 정찰기 U-2와 SR-71 블랙버드가 탄생한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첫 비행은 2010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아무런 발표도 언론도 사진도 없이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드론이 2017년에 실전 배치되기 전에 최소 9대의 시제품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이 항공기가 10대가 넘는 운용되고 있다고 추정하며 모두 완전히 비밀리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이 프로젝트가 이른바 공군의 비밀 예산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 즉 공공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조차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수년간 수백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이 비행기를 10년 동안 대중에게 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0년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찍은 이 사진에는 캘리포니아 사막, 에드워즈 공군기지 근처 상공을 날고 있는 이상한 실루엣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흐릿한 사진에서 전 세계는 처음으로 RQ-180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군 내부에서 이 비행기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그에게 기묘한 별명들을 붙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별명은 큰 흰 박쥐유로, 이는 항공기의 형태와 초기 프로토타입이 흰색으로 칠해졌다는 사실을 참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별명이 있는데 이건 더 이상합니다. 바로 시카카입니다. 짐 캐리 주연의 영화 에이스 벤츄라에 등장하는 신성한 흰 박쥐의 이름입니다. 미군 역사상 가장 비싸고 비밀스러운 정찰기는 그 자체의 운용자들로부터 90년대 코미디 캐릭터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이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인 제74정찰 비행대대는 공식 휘장에 흰 박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대대의 모토는 라틴어로 접근이 허용된다는 의미의 문구입니다. 미국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행기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전투에 투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초 그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역사에 남을 이란에 대한 군사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작전의 이름은 에픽 퓨리였습니다. 첫 며칠 동안 미국은 이란의 고위 군 지휘부와 공군, 해군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테헤란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군사적 굴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빠른 승리들 속에서도 미 국방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이란은 전쟁 초기에 약 500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했습니다. 이 발사대들은 정말 악몽 같습니다. 세계 어느 공군에게나 이 발사대들은 굴직거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 중 많은 수가 위장된 트럭으로 민간 차량이나 배달 트럭, 일반 운송 차량처럼 보이도록 칠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 기지에 숨어 있다가 잠깐 밖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누군가가 찾기 전에 다시 사라집니다. 이 문제는 새롭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미 이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사대들을 제대로 찾아내어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작전상 굴욕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측 모두 비슷한 무기로 싸웠습니다. 사람, 트럭, 레이더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2026년에는 이런 대칭 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표적을 사냥하려면 2026년까지 미국이 실제 분쟁에서 손에 넣지 못했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적의 머리 위에서 하루 종일 떠 있을 수 있는 하늘의 눈이 필요합니다. 기상 움직임을 모두 보면서 탐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RQ-180입니다. 드론은 고도 2만 m 상공을 비행하면서 GMTI라는 레이더 시스템으로 이란 땅을 샅샅이 훑습니다. 이 레이더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밤에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트럭도요? 레이더는 볼 수 있습니다. 발사를 준비하려고 은신처에서 나오는 발사대도요? 레이더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요. 낮, 밤, 비, 모래 폭풍까지. 레이더가 보는 모든 것은 즉시 미국 지휘센터와 임무 중인 항공기들에게 전송됩니다. B-2 폭격기와 F-35 전투기는 좌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을 수행합니다. RQ-180은 다른 드론들과 달리 폭탄이나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에피큐리 작전 첫 24시간 동안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군 기지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일제 사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란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8일째가 되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속도는 첫날의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탄도미사일 전력이 거의 무력화된 것이었습니다. 7일 만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부분적으로는 RQ-180이 24시간 내내 하늘에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죠. 이란의 발사대가 은신처에서 나와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드론의 레이더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좌표는 실시간으로 여러 지휘센터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F-35 전투기, B-2 폭격기가 나머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무장되기도 전에 그들의 저장고 안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동식 발사대들이 이란 사막 한가운데에서 발사도 하기 전에 위치가 파악되어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이란이 보유했던 거의 500기의 발사대 중 300기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전체 전력의 70%가 파괴된 것입니다. 1991년 이라크에서 미국을 굴욕시켰던 바로 그 임무가 2026년 이란에서 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 단계에서 펜타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패였습니다. 2026년 3월 11일 RQ-180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목격자들 앞에서 대낮에 외국 땅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은 그리스의 라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선택된 것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라리사는 이란 영토에서 비행기로 2시간 조금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나라에 있는 나토 기지입니다.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보호도 잘 되며 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스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비행기의 꼬리 번호를 노트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랜 기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론 스텔스 드론은 숨기기에 완벽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디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라리사에는 나머지 기지와 분리된 2개의 새로운 경납고가 지어졌습니다. 그 경납고는 이미 그곳에 미군 드론을 보관하기엔 너무 큽니다. 그런데 왜 건설된 걸까요? 그리스와 미국 정부 모두 설명한 적 없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경납고들이 비밀리에 RQ-180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3월 11일 그 비행기는 예정보다 일찍 한낮에 위를 바라보는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착륙해야 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것이 기술적인 비상 상황이었다고 의심합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어 미국인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지 그리스 언론이 처음으로 사진을 공개했을 때 기자들은 이해할 만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자들은 그것이 B2 폭격기라 생각했습니다. 형태가 비슷했기 때문이죠. 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정보 전문가들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의심을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RQ-180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한창 전쟁 중인 낮 시간에 동맹국 기지에 착륙하는 모습이었죠. 별명도 금방 붙었습니다. 군사 애호가들은 그곳에 나타난 비행기를 라리사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평생의 취미를 촬영하던 그리스인 남성은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10년 넘게 원했던 장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모두가 RQ-180의 하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어떤 센서를 탑재했는지, 비행기 몸체의 정확한 형태가 어땠는지, 라리사의 한 그리스인이 실수로 모든 것을 영상에 공개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그리스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람들은 결국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나 미국 당국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은 계속 공개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미국이 보유한 가장 비밀스러운 드론의 가장 상세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아무도 조치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시점엔 이미 피해가 발생해 어떤 조치도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인과 카메라를 넘어 더 큰 의문이 남습니다. 왜 미국은 그토록 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사실 RQ-180은 이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적을 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수천 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과 확장 중인 핵전력, 그리고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RQ-180은 그 핵전력을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미국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드론을 이란에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낭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위해 보관되어 있어야 할 나라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자산을 2차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몇 가지를 시사하죠. 이란에서의 전쟁이 공식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이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고의 비밀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펜타곤이 곧 더 발전된 드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숨겨져 있는 무언가입니다. 세상은 아직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 비밀 예산의 논리 때문입니다. 대중은 RQ-180을 알고 있지만 에어리어 51 내부에서는 이미 그 다음에 올 것을 누군가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리사의 여인은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이란 하늘 위를 날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백색 박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존재, 그게 진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는 한쪽은 2만 미터 상공에서 보이지 않는 드론을 띄우고 다른 한쪽은 위장한 트럭으로 사막에서 숨어 싸웁니다. 이걸 아직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린 걸까요? 댓글로 당신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분석을 위해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